해가 진 밤, 월유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유입니다. 오늘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추리 걸작성 미스테리아 별장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달려나가 보니 마차 안에 한 여인이 축 늘어져 있었다. 초췌한 모습으로 보아 말할 수 없이 심한 시달림을 받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숙였던 고개를 들어 멍한 눈을 우리에게 돌렸을 때 회색빛 눈의 동공이 검은 점으로 움츠려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편을 먹인 것이리라 워너가 말했다. 홈즈씨,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문 앞을 감시하고 있는데 마차가 달려나오더군요. 저는 역까지 뒤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부인은 마치 술 취한 것 같았는데 놈들이 기차에 태우려 하자 갑자기 정신이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모두가 기차 안으로 밀어넣으려 했으나 부인은 발버둥 쳤고 나는 부인의 편을 들어 마차에 태우고 모셔온 것입니다. 부인을 낚아채울 때 떠나는 그 기차에서 노려보던 놈의 무서운 얼굴은 당분간 잊지 못할 것 같군요. 핸더슨, 그 악마가 노려보면 소름 끼치거든요. 우리는 버넷 부인을 업어서 2층으로 데려가 소파에 누이고 진한 커피를 2잔 마시게 했다. 그제야 부인의 마약 기운이 가라앉고 비로소 정신을 가다듬는 것 같았다. 홈즈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베인스 경감을 오게 하여 대충 사태를 설명해 주었다. 경감은 홈즈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다. 내가 잡으려 했던 증거를 잡으셨습니다. 나 역시 처음부터 당신이 뒤쫓던 사냥감을 노렸습니다. 뭐라고요? 경감도 핸더슨을? 놀라실 것 없습니다, 홈즈씨. 당신이 하이게벌 저택에 풀숲을 기어다니고 있을 때 나는 나무 위에 올라앉아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누가 먼저 증거를 찾느냐의 경쟁이었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 거인을 체포했습니까? 베인스는 씩 웃었다. 나는 핸더슨이란 사람이 자기에게 혐의를 두었다고 생각하면 꼬리를 내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인을 체포해서 경찰은 그자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게 한 거죠. 그래야 놈들은 안심하고 멀리 달아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야만 버넷 부인을 증인으로 확보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홈즈는 경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경찰계에서 분명히 출세할 겁니다. 탐정으로서의 본능과 직감력이 예민하니까요. 베인스 경감이 기쁜 듯이 약간 얼굴을 붉혔다. 최근에 사복 형사를 계속 역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하이게벌 저택의 일당이 어디로 가든 그 뒤를 밟을 생각이었죠. 그때 당신 부하가 버넷 부인을 낚아채감으로써 만사가 잘 풀렸습니다. 버넷 부인의 증언 없이는 그들을 체포할 수 없었으므로 부인의 진술서는 속히 받아가겠습니다. 홈즈는 가정교사 쪽을 흘끗 바라보고는 말했다. 곧 기운을 차릴 겁니다. 그런데 경감, 그 핸더슨은 어떤 인물입니까? 산 페드로의 호랑이라고 알려진 돈 무릴로입니다. 산 페드로의 호랑이란 아메리카 대륙의 중간에 위치한 서인도 제도의 아이티섬 산 페드로 지방의 독재자로 주민들이 악마처럼 두려워했던 인간이다. 성격이 난폭하고 겁을 모르는 이 사나이는 10여 년에 걸쳐 무자비한 힘으로 주민을 탄압하여 막강한 권세를 누렸다. 그러나 너무나 가혹한 정치에 시달린 주민들은 마침내 독재자 돈 무릴로에 대한 반항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그는 매우 교활하여 더 이상 주민을 억누를 수 없다고 판단하자 미리 빼돌린 재산을 배에 싣고 탈출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궁전을 습격한 반항군은 이미 궁전이 텅 비어있는 것을 알았다. 돈 무릴로는 물론 그의 2딸과 신복인 비서까지 감쪽같이 빠져나가고 없었던 것이다. 베인스 경감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산 페드로의 호랑이 돈 무릴로. 그 사람입니다. 산 페드로의 국기는 그 편지에도 있다시피 녹색과 백색입니다. 핸더슨이라는 가명을 썼지만 나는 그자의 발자취를 따라 로마,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자의 배는 1886년 바르셀로나에 입항했더군요. 주민들은 복수를 위해 계속 그자를 추적했는데 근래에 와서 비로소 그가 숨은 곳을 알아낸 겁니다. 버넷 부인은 어느 틈엔가 몸을 일으켜 열심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 자를 찾아낸 것은 1년 전입니다. 그 전에도 한 번 암살 계획이 실천에 옮겨진 일이 있으나 악마에게 보호라도 받는 듯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정의감에 불타는 용감한 가르셔 씨가 암살을 계획했으나 오히려 가르셔 씨가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투사가 뒤를 이어 언젠가 그자에게 국민의 복수를 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또다시 태양이 뜨는 것처럼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버넷 부인의 초췌한 얼굴은 격한 증오심으로 창백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홈즈가 물었다. 하지만 부인은 어째서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죠? 왜 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에 말려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은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그 독재자는 몇 년 전 산페드로에서 국민의 피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배에 가득히 재물을 싣고 도망쳤습니다. 거기에 대해 영국의 법률은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당신들은 그런 사건을 딴 세상일처럼 방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받으며 진실을 배웠습니다. 지옥에서조차도 돈 무릴로와 같은 악마는 없을 겁니다. 그자에게 희생된 사람들이 복수를 부르짖는 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홈즈가 다시 물었다. 돈 무릴로가 잔혹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은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부인은 어떤 학대를 받았다는 겁니까? 말씀드리죠. 그 악당은 장차 자기에게 장애가 될 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 구실을 붙여 죽여버렸습니다. 내 본명은 빅토리아 두란도라고 합니다. 남편은 산페드로의 런던 공사였죠. 나는 남편과 런던에서 알게 되어 결혼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분만큼 훌륭한 인격자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무릴로는 남편을 괴롭히고는 온갖 구실을 만들어 본국으로 소환하여 사살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자기 운명을 짐작하고 나를 본국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나에게는 슬픔만 남았습니다. 마침내 돈 무릴로가 몰락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는 비열하게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악마에게 학대받은 사람들이 가만둘 리 없죠. 그들은 뜻을 모아 비밀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릴로에게 복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무릴로가 핸더슨으로 가장한 것을 이 단체에서 밝혀냈고 나는 그자의 동태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그의 딸들을 위한 가정교사로 그의 집에 들어가는데 성공한 겁니다. 무릴로는 매끼 식사 때마다 나와 얼굴을 마주쳤지만 내가 자기가 죽인 남자의 아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무릴로에게 태연스럽게 대하고 아이들에게는 내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도 한 번 암살을 꾀했습니다만 실패했었죠. 무릴로 일가는 추적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유럽 여러 곳을 옮겨다니다가 은밀히 하이갭을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은 무릴로가 영국으로 도망갔을 때 사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우리 쪽 동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페드로의 고간의 아들이었던 가리셔가 무릴로가 이곳에 돌아온 것을 알고 충실한 동지 두 사람과 함께 위스테리아 별쟁을 세내어 복수의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르셔는 낮에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온갖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서인 루카스는 산페드로에서 살인마 로페스라는 이름으로 통했는데 무릴로는 신복인 로페스의 경우 없이는 결코 외출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밤에만은 무릴로도 혼자 잡니다. 어느 날 밤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내가 가르셔에게 최후의 신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릴로는 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자꾸 침실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이 열렸는지를 알리고 마차길 쪽으로 난 창문에 녹색과 백색 등불로 신호를 보내서 안전한지 아니면 계획을 연기할 것인가를 알려주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만사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이미 교활한 비서인 로페스의 의심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로페스는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엿보고 있다가 내가 편지를 다 쓴 순간 덮쳤죠. 로페스는 나를 무릴로의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악당은 그 자리에서 나를 찔러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뒤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는 우선 가르셔를 살해하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두 사람은 나의 팔을 비틀고 가르셔의 거처를 자백시켰습니다. 그것이 가르셔를 위험으로 몰고 갈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괴로운 고문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로페스는 내가 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커프스 버튼으로 봉인을 한 다음 하인인 호세에게 주어 보냈습니다. 무릴로가 어떤 방법으로 가르셔를 죽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로페스는 남아서 나를 감시했으니 직접 살인을 한 것은 무릴로였을 겁니다. 무릴로는 가르셔가 후미진 오솔길을 걸어올 때까지 덤불 속에서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가 뒤에서 습격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가르셔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강도를 살해한 것으로 가장하려 했으나 경찰이 개입하면 자기들의 신분이 드러나고 오히려 앞으로 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나는 골방에 갇혀서 무수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어깨에는 칼자국이 있고 팔다리는 멍이 들어 감각이 없습니다. 식사는 간신히 목숨을 이어갈 만큼만 주더군요. 그렇게 닷새가 지났어요. 그러다가 어제 오후 오래간만에 음식을 잔뜩 먹게 해주더군요. 하지만 곧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 역으로 끌려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나는 기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지금이 아니면 도망갈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릴로는 강제로 나를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으나 여기에 계신 이 친절한 분이 막 움직이는 기차의 순간구에서 나를 구해준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인의 놀라운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홈즈였다.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일은 이걸로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재판소의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했다. 말제주가 교묘한 변호사라면 가르셔를 죽인 것을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걸? 그들에게는 과거에 무수한 범죄가 있었겠지만 이곳 영국에서 재판을 걸 수 있는 것은 이번 사건뿐이잖나? 베인스 경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살해할 목적으로 유인한다는 것은 비록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번 길드퍼트의 순회 재판에서 하이게벨 저택의 일당을 재판하게 된다면 그런 주장이 먹혀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산페드로의 호랑이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교활하고 담대한 무릴로와 로페스는 경찰을 따돌리고 런던의 뒷문을 통해 감쪽같이 영국을 빠져나갔다. 그 뒤 6개월 정도 지나자 마드리드의 에스쿠리알 호텔에서 몬탈바 후작과 그의 비서인 롤리라는 사람이 살해되었다. 범행은
혁명당원이 한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끝내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다. 베인스 경감은 일부러 베이커가를 찾아와 그 후작가 비서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무릴로와 로페스의 얼굴이었다. 늦기는 했으나 마침내 정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정말 얽히고 설킨 사건이었네. 왓슨, 두 대륙이 관계되고 두 패의 정체 모를 외국인이 등장하고 전형적인 영국 신사 에클스 씨가 조역으로 출연하는 바람에 일이 더욱 복잡해졌지. 신사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아 죽은 가르셔가 철저하게 이를 계획하여 자신을 지킴으로써 범인이 누구라는 것을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기려 한 것을 알 수 있네. 이번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밀림처럼 얽혀 있었지만 그 명석한 베인스 경감의 협력으로 사건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구불구불한 미로를 더듬어 갈 수 있었네. 뭐 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나? 그 거인 요리사가 되돌아온 이유가 뭘까? 부엌에 있던 그 묘한 미라 같은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겠지. 그 거인은 산페드로의 원주민으로 자신의 미신적인 수호신 같은 것이었을 거야. 동료와 함께 미리 정해둔 은신처로 도망갈 때 그만 깜빡 잊었던 거야. 그래서 그는 밤에 다시 숨어 들어갔다가 월터스 경감에게 들킨 거고 사흘 뒤에는 끝내 베인스 경감의 덫에 걸리고 말았던 것일세. 그리고 부엌에서 발견된 죽은 수탉이나 양의 피는 그들의 관습에서 나온 거사전의 의식에 쓰이는 속죄양 같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네.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